정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예, 저녁에 출발사 지금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국제부 박신윤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태국의 유명 관광지인 파타야 해역에서 여객선이 침몰했죠? 네, 그렇습니다. 파타야 해안 앞바다에서 사고가 난 건 현지 시각으로 3일 오후 5시쯤인데요. 태국인과 관광객 등 200여 명을 태운 여객선이 엔진 고장을 일으켜 가라앉았습니다. 이 사고로 태국인 3명과 러시아인 2명, 중국인 1명 등 6명이 숨졌고 이 사망자 중에 한국인 탑승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나머지 승객 대부분은 무사했지만 구조 작업이 계속되면서 실종자나 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정원을 초과해 탑승한 승객들이 여객선 한쪽으로 몰리면서 선체가 기울어 침몰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국내선 터미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는데 이 총을 가지고 공항에 왔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네, 미국 연방교통안전청은 지난해 공항 검색대에서 탑승객이 휴대하다가 적발된 총기가 1,549정으로 1년 전보다 17%가 증가했고 지난 2005년 660건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894정이 적발이 됐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나 급증한 것입니다. 총기 소지가 합법인 미국 공항에서는 이 탑승을 위해서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까지 보안 검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총기를 휴대하고 공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미국의 중부 지역 대학에서 또다시 의문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죠? 네, 사건이 일어난 곳은 노스캐롤라이나 A&T 주립대인데요. 현지 시각으로 2일 밤 10시쯤 교내 건물 앞 잔디밭으로 여러 발의 총탄이 날아들어 남학생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자는 총에 맞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즉각 캠퍼스를 폐쇄하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날 캠퍼스에서는 동문이 모교를 방문하는 홈커밍 기념 행사로 이 미식 축구 경기와 콘서트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으로 미뤄서 누군가 축제 분위기에 빠져서 흥분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에서는 어제부터 경기 진작 정책의 하나로 일요일에도 시내 상점들이 영업을 시작했는데 찬반이 엇갈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에서는 100년이 넘도록 일요일 휴무 전통이 이어져 왔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항의로 그리스 아테네 중심가에서 상점 노동자 수백 명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 문을 연 상점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수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근무하는 직원들은 불만을 터뜨렸지만 쇼핑객들은 여유 있고 또 싼 값에 물건을 살 수 있게 됐다면서 편리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은 엇갈렸는데요. 일요일만 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요일 상점 영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또 노동자들의 일요일 휴무는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반 논란이 거세지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상점들의 휴일 영업 정책이 그리스 당국을 또 한 번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신윤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의 복병은 안개입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 가시거리가 짧은 만큼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는 전 시간과 비슷하게 밀리고 있는데 동부가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정체 구간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제는 창동교 부근 그리고 중랑교부터 성동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의정부 쪽으로도 월계 1교부터 노원교 사이로 차간 거리 좁힙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상당히 긴 편인데요. 특히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하계분기점부터 3번까지 밀리고 있고 서운분기점 4, 5차로에서는 전 시간부터 고장차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km 구간 여파를 받습니다. 반대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도 서운부터 송내, 안현에서 수암터널, 안양터널부터 청계터널까지 모두 22km 구간 정체 계속됩니다.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뉴스 브리핑. 계속해서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지난주 금요일 1일 그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69.80포인트 0.45% 올라서 15,615에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0.29%, 나스닥은 0.06% 올랐습니다. 별다른 재료가 없던 가운데 그 10월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56.4로 높게 나와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9월에 56.2나 시장 예상치 55를 웃돈 것으로 2011년 4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예, 미국 증시가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주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 다우존스가 0.5%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0.1% 올라서 미약 하나마 3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기술재 중심의 그 나스닥 종합지수는 0.5%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는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든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를 지배할 별다른 재료와 변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도 거의 마무리에 접어들었고요. 또 양적 완화 축소를 둘러싼 불안감도 내년으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크고 작은 경제 지표의 발표에 그 등락이 엇갈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어제 아주 즐거운 뉴스가 들리던데 우리나라의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넘었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요? 예, 올 들어 8월까지 그 경상수 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그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가 4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일본은 415억 달러에 그쳐서 7억 달러 정도 앞선 상태입니다. 올해 전체로 봐도 우리나라는 630억 달러, 일본은 601억 달러 정도로 사상 첫 역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뭐 그중에 그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빼면 그 얼마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그 일본이 20년간 매년 경상 흑자가 1천억 달러가 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준 겁니까? 네, 우리는 그 지난달 최초로 수출액이 월간 5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스마트폰, 자동차 등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 흑자가 늘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소니 등 전자업체들이 어려워지면서 수출이 줄고 있고요. 또 여기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석유, 석탄 등 에너지 수입 비용이 계속 늘고 있고요. 또 아베노믹스 때문에 엔화 가치가 떨어져서 경상 흑자를 달러를 엔화로 환산한 금액도 대폭 줄어든 탓입니다. 예, 이 엔화 약세가 또 다른 문제가 있긴 있었군요. 근데 이런 추세가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결국 환율이 변수입니다. 엊그제 전해드렸듯이 우리 미국 재무부가 우리 정부에 대해서 그 환율을 개입하지 말라, 또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었죠. 예. 전 세계적인 그 환율 전쟁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원화 절상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828 부동산 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취득세 연구인하가 올해 8월 28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면서요? 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은 어제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요. 이 같은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828 대책이 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집을 산 사람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서 그 취득세 인하를 적용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8월 28일부터 매매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대부분 2%가 아닌 1%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는 다소 수그러드는 분위기인데요. 이 취득세 인하 조치가 다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재 KT 회장이 귀국하자마자 이 정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는데 무엇이가 드러난 것이 있습니까? 아니, 아직까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검찰이 이 회장의 아프리카 출장 기간에도 추가 압수수색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압박 수위를 강화하자 백기를 든 걸로 보입니다. 이 회장은 그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솔로모나 아프리 어머니의 심정으로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KT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서 사표를 수리하고 또 후임 회장 인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 회장은 MB정부 때 2009년 1월에 취임했고요.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해서 2015년 3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 자신의 신용 등급이 올라갔거나 연봉이 늘었다며 은행에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해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 늘고 있다면서요. 예,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고 하는데요. 은행들이 신용 등급이나 소득에 비례해서
대출 금리를 차등화해서 받고 있는 만큼 자신의 그 신용등급 등이 올라가면 금리도 깎아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해서 그 대출 금리를 할인받은 경우가 5만 3천여 건, 깎은 금액은 2,12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하 요구한 사람들은 평균 연 1%포인트 정도 금리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연말부터는 신협이나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회사와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습니다. 예. 예,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군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인석 기자였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듣는 것이다. 참 멋진 말이죠. 이 시간 여러분의 촌철살인 한마디를 기다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오늘의 방송 내용을 속 시원하게 마무리한 한 줄의 멘트 사연을 보내주세요. 진행자가 방송이 끝날 때 클로징 멘트로 직접 읽어드리고 책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로징 멘트 지금 바로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나 우물정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받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쓴 자유직들, 진실의 직들 중에 한 권을 골라서 사연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올해 스모그 현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스모그 속 미세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 상공에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미세먼지는 사람의 폐포까지 침투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이틀 전만 하더라도 100을 넘어 평소보다 2~3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죠. 국립환경과학원은 호흡기 질환자는 물론 노약자들이 바깥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 그리고 금주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반기성 K웨더 센터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국발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다행히 어제 그저께 비가 내려서 어제는 그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난주 이제 토요일에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상당히 높았었죠. 예. 일단 이날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은 이유는 서풍이 불면서 중국 북동쪽에서 넘어오는 오염물질이 우리나라 오염물질과 결합했기 때문으로 국립과학원은 분석을 했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야외 활동하기엔 무리는 없었습니다. 이번 주 전망은요. 일단 목요일 약한 기압골이 통과한 후에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저희 K웨더 예보센터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목요일날 약한 기압골이 통과한다. 그날이 마침 그 수능시험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환경당국은 지난일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분석해서 장기간 그 외출주의보 이걸 내렸는데 실제 농도는 보통 또 약간 나쁨 이 수준인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어땠습니까? 네. 중부지방으로 이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미세먼지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면서 이제 대기환경 지수가 민강군 영향에서 나쁨 단계까지 기록됐었습니다. 예. 서울 영등포 마포는 184, 167을 기록을 하면서 나쁨 수준. 그리고 서울의 대부분 지역이 민강군 영향으로 한 120 전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던 것은 미세먼지 농도가 이제 예상보다 강하지도 않았지만 지속 시간이 상당히 짧았던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마포 지역, 영등포 지역이 아주 안 좋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이거나 약간 나쁨일 경우에는 그렇다면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데 이상이 없고요. 예. 이제 일단 미세먼지 농도 예보가 있거든요. 예. 이걸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예보는 6단계로 나뉘는데요. 처음에 좋음과 보통의 2단계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3번째 단계 민강군 영향, 4번째 단계 나쁨 단계, 예. 5번째가 매우 나쁨, 마지막 가장 위험한 게 위험한 단계거든요. 위험. 예. 근데 이게 이제 수치로 보면 우리 토요일 날 대개 서울 지역에 있었던 게 120 전후면 이게 민강군 영향입니다. 그다음에 영등포나 마포 같은 경우는 한 180 정도까지 올라가면 나쁨 단계입니다. 201에서 한 300 정도가 매우 나쁨, 301 이상이 위험 단계인데요. 일단 이 민감한 건강이 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 민간군 영양 단계부터입니다. 예. 이때 이제 호흡기 질환자나 심혈관 질환자들은 5개월 활동을 자제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이상의 나쁨 단계로 간다면 앞에 단계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예를 들어서 유치원, 초등학교 실외 수업 자제라든가 차량 운영 자제, 미세먼지 배출업소 조업 시간 조정 등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민간군 영향보다 나쁨 단계로 접어들면 일단 조심을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 마포와 영등포 지역에서 나쁨 이 판단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한반도에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몰려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실 저 미세먼지 영향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바람의 방향, 풍속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압계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 위험 노출이 가장 크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현재 중국에 가장 그 스모그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베이징 부근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영향이 가장 심하다고 본다면 예. 서해안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지역이죠. 또 중부지방으로 미세먼지 위험 노출이 가장 큰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이게 뭐 북서풍을 타고 온다는데 이 주로 가을과 겨울에 많이 오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편서풍지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게 가을서부터 겨울이 주로 이제 우리나라 북서풍이 불거든요. 여름이나 이제 모풍 같은 남서풍이 많이 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이런 스모그라든가 미세먼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계절이 가을과 겨울이 되는 것이죠. 예. 이 겨울철이 되면 남방 등으로 중국의 스모그가 더 짙어질 것이라는 예측인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뭐 현재도 이제 극심한 미세먼지 농도로 몸살 앓고 있는 중국은 이제 앞으로 겨울에 접어들면서 겨울 난방이 시작된다면 스모그 현상은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스모그 공습이 뭐 겨울이 되면서 우리나라로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중국 보고 스모그 줄여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없고요. 예. 또 사회성을 통해서 날아오는 스모그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책이라면은 정부에서 좀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를 갖다 미리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국민들의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좀 적합한 또 국민운동을 취하게 하는 방법, 이것이 가장 좋다고 보고요. 또 이런 미세먼지는 사실 황사보다 입자가 작아서 더 위험하거든요. 예. 따라서 좀 국민 개개인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발표하는 정보를 자주 듣고 그 정보대로 좀 움직여주고요. 개인적으로 뭐 미세먼지 제거 마스크라든가 또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개인 건강 관리에 뭐 철저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은 정확한 정보와 안내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지난주부터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가을비가 이번 주에도 한두 차례 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는데 비가 오면 미세먼지 농도가 변화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젯밤서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기압골 비가 내린 다음에 서쪽 지역으로는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 한 150에서 120까지 올라갔거든요. 짧은 시간이지만. 예. 바로 이게 뭐냐면은 미세먼지가 날아오는 조건이 서풍이나 북서풍이 불 때인데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그 뒤로 북서풍이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이럴 경우 기압골 뒤로 상승된 미세먼지가 바람 뒤에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인데요. 일단 이 가을비가 이제 이번 주에는 목요일날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토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에 있는데 이렇게 이제 비가 내릴 때는 대개 이제 그 후면에 바로 비에 따라서 그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가을이나 겨울철에 비가 내리는 날은 그 황사 마스크나 이런 걸 좀 써주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이 정부에서 이 미세먼지 농도 지속 시간도 발표가 되니까 그런 걸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가을비가 예정되어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 비가 오고 나면 또 추위가 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요일날 수능 시험 날은 이제 오전 중에 중부지방으로 약하게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 근데 수능 시험 날은 뭐 추위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수능 안파는 없이 평년과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기온으로 보이겠는데, 문제는 이제 토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에 기압골이 통과한 다음에 월요일서부터 다음 주 초반에는 아주 심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초겨울 한파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제 가을 수확물이나 이런 것들도 좀 미리미리 수확했으면 좀 좋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예,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4부 이어갑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 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사심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의 정치 상황을 살펴보는 정치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두 분 소개드리죠. 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 대통령 6박 8일간 또 유럽 순방 떠났습니다. 올해 유난히 해외 일정이 많은 것 같는데 이번 해외 일정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황태순 의원님. 올해로서 5번째죠. 예. 첫 번째 미국, 그다음에 6월에 중국, 다음에 지난 9월에 러시아 및 러시아 가면서는 자연스럽게 베트남을 들렀고요. 10월에는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에이펙 정상회담. 아까 러시아 간 건 G20? G20죠. 예, 그러면서 이제 예. G20 갔다가 내려오시면서 베트남을 잠깐 국빈 방문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5번째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프랑스, 영국, 벨기에, 그다음에 EU죠. 이렇게 이제 가는데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취임 첫 해 일본을 제외한 예. 주요한 경제, 교역국 또 우리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나라들하고는 한 번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말뚝을 박았다. 어떤 뭐랄까 시작은 말뚝을 박았다는 의미에서 보면 좀 뭐 많다 하는 얘기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뭐랄까 국력이나 국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초청하는 데도 많고 또 그만큼 우리가 순방을 해서 나눠야 될 대화도 많았기 때문에 그걸 꼭 뭐 많다고 꼭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죠. 박상민 박사님. 저는 오히려 안 많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예.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정상 외교만큼 사실 효과적인 것이 많지가 않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 관계자들은 엄청 힘들고 바쁘겠습니다만 정상 외교를 통해서 국가 이익이 거의 무역 지금 대전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이 또 여성 대통령이니까 해외 나가면 또 그만큼 또 인기도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정상 외교를 통해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은 뭐 보기 좋은 것이고 취임 첫 해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또 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첫 해에 주요 국가들을 한번 방문하고 이번 아마 이제 남유럽 방문이 올해 아마 정상 외교의 대미를 장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아쉬운 거는 가서 우리가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좀 치밀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와서 가야 할 텐데 가서 좀 형식적인 측면에 거치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영국의 국빈 방문 이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영국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이번에 프랑스와의 관계 속에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사제를 좀 치밀하게 준비해서 모처럼 가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좀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면 좋을 텐데 아무튼 뭐 그런 바람이고 박 대통령이 취임 첫 해에 해외 순방 상당히 바쁘게 보내고 있는 모습 저는 아주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죠. 예. 올해 같은 영국하고 우리가 한영 수교 130주년입니다. 예, 그렇죠. EU하고는 한 EU 수교 5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나름대로 또 꺾어지는 해, 또 의미 있는 해이고 또 영국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을 하셨죠. 근데 참고로 프랑스를 제외한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영국 여왕이 국빈 방문자로 초청한 나라가 3곳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올해가 우리 4곳이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국도 보면 뭐 아시다시피 큰 금융대국 아닙니까? 영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높아진 위상 갖고 뭔가 한번 앞으로 이제 동아시아 정책에 있어 영국도 한국의 그 위상을 갖다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나름대로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영국에서 국빈 방문을 하려면 여왕의 초청이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국빈 방문이고 또 프랑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가보지 못한 나라였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렇게 그 국빈 방문을 몇 차례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갔는데 결국은 이제 딸이 대통령이 되어서
가게 됐다. 맞습니다. 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아버지 가고 싶어도 못 갔고 딸이 유학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예, 그렇죠. 유학 6개월 만에, 예, 6개월 만에 돌아왔죠.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프랑스는 이래저래 좀 사연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 이 순방 전날 이 프랑스 르 피가로지와 인터뷰를 청와대에서 했는데 이 북한 김정은을 언제든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그것이 도하신문의 주요 뉴스로 다 실렸습니다. 이 남북관계 변화와 관련해서 여러 말들이 나오는데 이 황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면 굉장히 원칙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5월에 미국 방문 앞두고는 당시 북한 굳이 만날 필요 있겠느냐, 어떤 전향적인 예, 그렇죠. 변화가 없이는 만날 이유 없다. 그러면서 그때 한국 속담을 예를 들기도 했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 때 그런 그렇죠. 얘기를 했죠. 근데 거의 이제 올해 이제 11월 한 6개월 좀 지나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는 지난 5월 미국 방문을 앞두고는 당시 남북한 간이 굉장히 보면 최악의 상태 아니었습니까? 보면 북한에서는 이제 3차 핵실험 이후에 개성공단에서 5만 3천 명 예. 철수시키고 그야말로 전쟁 일보 직전이라는 분위기가 아마 맞았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맞았고 이제는 어쨌든 남북 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기, 약간 아직 불안한 측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안정기에 접어드는 예. 것이라면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도 김정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못 만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짚어두고 싶은 것은 전 그래요. 보면은 우리가 당초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상호 방문주의거든요. 우리가 한번 가면은 저쪽에서 한번 오게 돼 있고 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노무현 돌아가신 대통령께서도 그 당시 이야기하면서 한번 김정일이죠. 그 당시엔 김정일 위원장 한번 서울로 오시라 그랬는데 이번에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박성훈 박사님 앞서가신 것 같아요. 앞서가죠. 원칙이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원칙보다도 오히려 더 유연함이 돋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에 방금 말씀하신 미국 방문인데 워싱턴 포스트하고 그때도 똑같은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나가면 제일 궁금한 것이 남북 정상회담 기자들은 당연히 묻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을 때 그때 박 대통령 얘기는 지금 만나봐야 특별히 뭐가 효과가 있겠느냐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원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북한에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정상회담 출연하는 건 원칙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칙대로 하겠다. 또 이번에도 또 그럼 만나겠다 그러면은 그것도 원칙이다 그러면 도대체 원칙이 몇 개나 되는 것인지가 궁금한데 다만 저는 기존의 원칙에서 상당히 유연하게 이번에 접근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해 2구 합의 이후에 한미일 육자회담 소속대표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올 6월이었죠. 예. 북한에 대해서 역량 지원을 하는 대가로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이라든지 또는 핵실험 모라토리엄 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원칙이었어요. 예. 여기 위해서 지금 육자회담이 사실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박근혜 대통령이 화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강경한 원칙에 박 대통령이 정상회담 언급을 통해서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두 분에게 좀 짧은 답변을 하나 구하겠습니다. 예, 중국의 우다웨이, 예, 그러니까 육자회담 한반도 대표라고 해야 되겠죠. 예, 우다웨이가 글린 데이비스를 만난 뒤에 미국 육자회담 대표입니다. 이 육자회담 경로가 마련되어 있다. 예, 그리고 육자회담 자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 6일에, 오는 6일에 이제 한미일 육자회담 대표가 워싱턴에서 다시 만납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으면 육자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게 한미일의 공통적인 태도였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이 중국이 주도하는 육자회담에 다들 끌려가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전망하는지. 박사님? 예. 무슨 이제 외교적인 레토릭이 사실을 그대로 밝히는 내용이 있고 또 전략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저는 지난 6월에 한미일 육자회담 소속대표가 워싱턴에서 만났을 때 육자회담의 전제 조건은 229 합의 플러스 알파다. 그 알파도 예. 강경한 알파다 정도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만약에 이대로가 정말로 맞다고 얘기하면은 앞으로 육자회담 어렵겠구나. 안 되겠구나 생각했고 만약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육자회담을 견인하려고 하는 전략적인 예. 얘기인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니까 전략적 얘기인 것 같아요. 육자회담을 사실상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후자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후자에 더 무게를 두신다. 예. 황 박사님? 육자회담이 지금 사실 4년, 5년째 사실 유명무실해졌죠. 근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중국의 체면을 갖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미국의 대원칙이 북한의 이른바 비핵화에 대한
선언적이나마 확실한 어떤 담보 없이 약속 없이 이야기 없이 대화에 들어가진 않겠다 하는 원칙은 아마 견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다웨이 지금 보면은 대표가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지리한 뭐랄까 삽바싸움 지리한 어떻게 보면 신경전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지금 중국 대표가 자부하는 대로 가까운 시일 내 회담이 속개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시는군요. 예, 다른 질문 드리죠.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 여야 정쟁이 계속되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앞으로 그 단체든 개인이든 정치적 중립,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나서 느닷없이 새누리당에서 정공로 정교조가 지난 대선에 이 정치적으로 개입했지 않느냐. 특히 그 정교조는 정책 협약서까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두 분 의견이요. 예, 먼저 황 박사님. 보면 그래요. 보면 10월 30일 날. 예. 10월 30일 이제 두 곳의 보궐선거에서 승리 거두고 그 다음 날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보다 이하 말씀을 하시면서 말미에 보면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인지 아니면 지난 대선을 얘기한 것인지 국가기관 또 공무원 단체 또 공무원 개인의 어떤 선거 개입은 철저히 막아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했어요. 근데 당장 무슨 지난 대선 시절에 만약에 개입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했던 전공로가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했던 뭐 단체적으로 했던 간에 뭐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어떤 법률적으로 다투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예. 공소시효가 6개월이니까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금 분위기를 갖다 조성하는 차원. 그 둘째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일종의 맞불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국정원 또 사이버 사령부에 대해서 뭔가 사실 그렇다면 너희들도 보면은 이런 문재인 후보를 갖다가 지원했던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원했던 뭐 전공로 또 전교조 그런 것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식의 맞불놓기 뭐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사실 그 시점이라든지 내용이 약간은 뭐랄까 좀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못했다 보고 있습니다. 예, 박 부사님. 네, 뭐 전교조든 전공로든 공무원은 대선에 개입하면 안 되죠.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이 맞는 거죠. 법적으로도 맞고 예. 우리 실제로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어떤 그 정치적인 성향의 뭐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까지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거는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집에 가가지고 저때 글을 보다가 뭐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더더욱이 이제 국가기관의 정치 조직적인 대선 개입 문제하고 공무원들 노조가 개입하고 하는 문제는 둘 다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문제이죠. 이것을 맞불을 놓는 것이 과연 이것이 정당한 문제제기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정책협약이라고 하는 거는 노조가 각 정당과 정책협약을 하는 것은 이 불법입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번에 한국노총하고 했잖아요. 누가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정책협약한 거는 이걸 가지고 무슨 노조의 선거 개입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어려운 노조의 정치적인 또는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정책 협약이고 대신에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겁니다. 그 차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만 제가 정정을 하면 지금 그 노총과 다르게 이건 전공로입니다. 공무원의 노조죠. 예, 그래서 지금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 미국이나 그 캐나다, 이 서구에는 이 공무원이 자기의 근무 시간 외에 근데 제복을 벗고 사인으로서 활동하면 정치적 의사를 표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판례가 공무원이 이 정치적 중립, 사적인 시간에도 정치적 중립을 요구합니다. 예, 그 점은 조금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고요. 박 박사가 말씀하신 건 전교조 얘기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저기 바로 잡는 게 아니고요. 정책협약식은 선거운동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런데 그 정책협약 내용이 제가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면 박근혜는 우리를 하나도 약속하지 않았다. 문재인은 다 약속했다. 문재인을 지지하지.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거를 박근혜 후보한테도 협약서를 보냈는데 동의하지 않았잖아요. 박근혜 제가 지금 사회자로서 지금 박 박사하고 토론하기 따라서 아니고요. 오랜만에 제가 자세히 한번 맡아보나 봅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제가 드린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일반 노총이 아니고 공무원이 노조다. 그래서 이제 정치 그건 그렇죠. 공직선거법 구조에도 공무원의 중립,
의무는 그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앞서 이제 박상범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경우도 중립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죠. 예. 자, 다른 그 질문 좀 드리죠. 이 홍문종 사무총장이 서청원 의원은 치어리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30초씩. 예, 황 박사님. 치어리더 좀 분위기 좀 맞지 않네요. 치어리더. 근데 아주 서청원 의원, 칠선 의원은 돌아왔기 때문에 예. 뭔가 당의 구심점,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당내에서 가뜩이나 향후 있을 수 있는 원심력 작용을 좀 통제하는 뭐 그런 의미에서 리더. 뭐 치어리더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리더 역할은 할 것 같습니다. 예, 박 박사님. 치어리더는 행사장의 주인이 아니죠? 주인공은 아니죠. 예. 저는 주인공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까? 단순히 분위기만 상승시키는 치어리더일까? 치어리더가 아니고 리더인데. 예, 리더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치어리더라고 잘못 얘기했다.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렇죠. 그게 제가 궁금해서 두 분에게 여쭤보는데. 예. 지금 안철수 신당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게 이제 주말에 뉴스가 나왔는데 그 앞에 이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 그 지난 대선 단일화 막후를 폭로를 했습니다. 책을 썼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신당 창당의 정권을 달라 미래의 대통령은 안철수다. 이걸 밝혀달라고 요구했다는데 예, 이게 참 큰 판문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황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책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죠? 예. 저는 어제 안 그래도 토요일에 주말 통해서 봤습니다. 예. 봤더니 제목은 비망록인데 실제 읽어보니까 변명록이더군요. 예. 보면 이 변명록이 왜 홍영표 의원이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은 책을 거기 보면 뭐 이모키 그 당시 관계했던 많은 정태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빌어서 쓰고 있는데 왜 이런 걸 썼을까? 그야말로 그동안 특히 보면 이제 3부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평가 그 부분에 대해 적나라하게 보면 자기 자신을 갖다 합리화 반박하고 있는데 글쎄 이런 부분들이 당내에서도 조금 파장을 일으킬 것 앞으로 조금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바로 지난해거든요. 예. 지난해 마쿠에서 있었던 얘기를 채 1년도 안 돼가지고 그거를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풍부하고 하는 이런 행태가 예. 저는 참 개탄스럽습니다. 또 이런 마쿠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증거가 없는 겁니다. 주장이거든요. 예. 이 주장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터뜨려가지고 무엇을 얻고자 해가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 내용도 지금 이 타이밍에 야당이 재보선 참패하고 난 다음에 뭔가 좀 전략을 보강해야 할 차원에 오히려 전체 야권을 흔드는 이런 발언 도대체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가 조금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오늘 정치포커스 시간은 국가미우 전국 주도권을 둘러싼 첨예한 문제들을 박상병 박사, 황태순 위원 모셔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모바일 앱에서 그리고 샵법 0945 유료 문자 메시지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을 뽑아서 책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드디어 한 주간의 베스트 워스트 시간입니다. 예, 베스트 먼저 할까요? 이주리 베스트 황태순 위원님 누굴 꼽으셨습니까? 조금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은 아시겠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생소할 거예요. 청취자 예. 여러분들은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예. 형사 21부 부장 예. 판사 이유는요? 아시지 않습니까? 10월 30일 보면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른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판사입니다. 보면은 그렇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번에도 본인이 그 판결 결정을 갖다 하면서 얘기했죠. 많은 고민했다. 양쪽 얘기. 즉 이른바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는 검찰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또 그것이 이미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그런 어떤 변호인 측 주장도 일리가 있으나 하면서 허가한 그 이범균 박 박사님 부장에 대해서 베스트로 모셨습니다. 저는 민주당 김현 의원을 꼽았어요. 조금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비상근무 중에 중국에서 3시간 동안 술을 마시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이걸 갖다 시시하다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냈어요. 국정감사가 효용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웅변했다. 그래서 김현 의원을 꼽았습니다. 김현 의원. 자, 이주리 워스트? 베스트 안 하세요? 제 말입니까? 말씀드릴까요? 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네. 고졸 신화이시죠? 이분 장관급인데 아들이 백혈병으로 이번에 잃었어요. 상을 당했는데 그 전혀 표시하지 않고 국정감사에 다 임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 감사위원들,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고개를 숙였을 정도로 제 자신이 보고 이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이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이 좋은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2주 전에 베스트를 뽑은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이주리 버스다. 예, 어느 분을 뽑으셨습니까? 저는 사람은 아니고 기무사를 뽑았습니다. 기무사 사태. 예, 기무사. 뭐 아시겠습니다만 김관진 국방부 장관하고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하고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이죠. 이번에 신임 이재수 사령관. 이재수 일단 사령관은 빼고요. 예. 보면 좀 장경욱 전 사령관하고 지금 김관진 장관하고 싸우는 모습이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조영건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윤석열 수사팀장 싸우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면에서 워스트를 보았습니다. 저는 워스트 민주당 홍영표 의원 뽑았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전 변호사님 누구 뽑으셨어요? 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을 뽑았고 또 한 분은 이석채 KT 사장 두 분을 공동 수상.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 역시 그겁니다. 이 장경욱 기무사령관이 6개월 만에 경질됐는데 중장 진급이 예약된 자리죠. 그런데 이번에 해임되면서 원래 임명했을 때 임시로 보낸 대리 근무 체제였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 정말 듣기 안 좋더군요. 원래 기무사령관이 3스타 티어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정치가 계속 좀 나아져야 될 것 같은데 두 분 어떻게 예감하십니까? 좀 나아질까요? 나아지겠죠. 나아져야죠. 낙관론자군요. 박 박사님은? 국민의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전히 정치권에는 채권을 해야 되고 채찍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주리 베스트를 우리가 공동 수상을 좀 시키고 이주리 워스트는 없고 좀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워스트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을까요? 그걸 기대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전원책이 출발사 아침 월요일 정치 포커스 시간 시사평론가 박상병 박사, 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6603님, 사회자님 중립을 좀 지켜주세요. 제 중립 지킨다고 했는데 중립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모양이죠. 6316님, 민생 파탄 남에게 떠넘기지 말고 민생 살리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사과하면 또 재투표하자고 나오지 않을지. 3798님, 남북 대화를 원한다면 북한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받을 만하면 신뢰하겠죠. 8192님, 북한과 대화를 하려면 김정은 체제를 인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군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6584님, 박찬종 변호사 정당 평가 좋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늘 박찬종 변호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쓴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좋게 되신 모양이군요. 8324님, 치어리더 치고는 너무 늙었네요. 그러세요. 치어리더가 꼭 젊은 사람만 해야만 됩니까? 오늘의 클로징 멘트는 주신 사연 중에서 제가 8324님, 치어리더 치고는 너무 늙었네요. 이걸 뽑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케이먼 군도 버진 아일랜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조세 회피처인데요. 그곳에 있는 우리 유령 회사가 40개, 내돌린 돈이 무려 1조 123억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세 회피처 20곳에 있는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한국 주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월 말 현재 무려 55조 1,427억 원어치가 됩니다. 특히 케이먼 군도와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세 곳의 투자자가 1,600명으로 전체의 84%입니다. 장담하건대 그 1,600명은 거의 다 외국인으로 위장한 한국인, 흔히 하는 말로 검은머리 외국인이고 그 대부분은 조국보다는 돈에만 혈안이 된 가진 자, 배운 자들일 겁니다. 그 인간들 편법 불법으로 돈 버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 내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상실감이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